네. 자, 오늘은 여러분 교재의 부가가치세 이론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이론 앞으로 한 10시간 정도에 걸쳐서 부가가치세 이론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88페이지. 자,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라는 건 이제 세법이죠. 그 세법에 관해서 우리 FAT 1급에서는 부가가치세법에 관해서 이론 문제로 5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점수로 하면은 5 곱하기 2점씩 해서 이론에서 10점이 부가가치세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에 관련된 전표 입력이 모두 실기에서는 24점으로 출제가 됩니다. 24점으로. 그래서 우리 부가가치세는 모두 100점 만점인 FAT 1급 시험에서 34%를 차지하죠. 34점이 부가가치세다. 네, 그래서 이제 부가가치세 이론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이론에서 무려 10점을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론이 전부 30점 만점이잖아요. 네, 거기에 3분의 1이 부가가치세 문제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교재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중에서 이 TAT 1급의 그 출제 범위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표라든가 설명식으로 항목별로 정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부가가치세란 무엇이냐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부가가치가 무엇인가를 먼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부가가치라 하는 것은 재화나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새로이 창출하는 가치의 증가분을 부가가치라고 하는 거죠. 기업이 새로이 창출한 증가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매입가보다 판매가의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되죠. 매입가와 판매가의 차이. 그래서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리면 부가가치는 어떻다고 봐야 되냐 하면은 자,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부가가치라는 것은 지금 왼쪽에 이 부분이 이제 판매 과정을 그림으로 위에서 아래로 판매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자, A라는 사업자는 생산하는 사업자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생산자가 A라고 어떤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1,000원에 판매하게 되었다면 이 A 생산자는 1,000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1,000원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 100원을 납부세액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도매상을 하는 B사업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B사업자는 생산자로부터 1,000원에 매입한 상품을, 이거 도매상이니까 이제 상품이죠. 제조업에서는 제품이라고 하지만 도매상에서는 사다가 파는 거니까 상품이 되겠죠. 그래서 요 1,000원짜리 상품을 2,000원에 판매하게 되었다면 도매상이 창출한 부가가치는 2,000원 빼기 1,000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00원만큼의 부가가치를 추가시켰기 때문에 도매상이 납부하는 세금은 납부세액이 100원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에 대해서 10% 세율을 적용해서 납부세액은 100원이 되는 것이죠. 또 C사업자는 소매상이라고 볼 때 도매상으로부터 2,000원에 매입한 상품을 소매상이 3,000원에
가격을 붙여서 팔도록 한다면 역시 소매상도 1,000원만큼의 부가가치를 추가한 것이죠. 그게 이제 소매상이 창출한 부가가치인 거죠. 납부세액은 역시 10% 100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증가시킨 부가가치만큼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다 해서 부가가치세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부가가치가 자기가 추가한 가치구나. 가치의 증가분을 부가가치라 하는구나. 거기에 대해서 부과하는 조세를 부가가치세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는 말이죠. 이 아주 여러 가지 어떤 중요한 특징들이 숨어 있는데 부가가치세,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들을 하나하나 한번 알아보자 하는 겁니다. 자, 첫째, 일반 소비세다 하는 겁니다. 일반 소비세. 일반 소비세.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쉬는 시간에 여기 이 자료를 하나 인쇄를 해 드릴 건데요. 세금에 대해서 구분하는 것이 그 구분하는 기준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세금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네, 이 표를 제가 인쇄를 해서 쉬는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는데 지금 첫 번째 특징으로 나온 일반 소비세라 하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 세금을 과세하는 과세 대상별로 구분한다면 소득에 대해서 과세할 때는 그 소득에 관련된 세금은 소득세와 법인세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소득에 관해서는 소득세를 적용해서 과세하고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적용해서 과세하는 것이죠. 그러면 소비에 대해서 과세하는 또 세금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세 대상을 소비로 해서 과세 대상이 소비인 경우에 부가가치세와 같은 일반 소비세가 있고 또는 개별 소비세가 적용되는 소비가 있습니다. 일반 소비세가 적용되는 소비는 가장 일반적인 소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면세를 제외한 모든 과세나 용역에 대해서 소비했을 때 10%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데 그게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우리나라 소비세는 부가가치세를 적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개별 소비세라는 건 뭐냐? 일반 소비세를 적용하기 전 단계에 개별 소비세를 더 끼워서 과세하는 것이 개별 소비세입니다. 그러니까 개별 소비세가 적용되는 재화나 용역은 개별 소비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개별 소비세 과세되고 그 뒤에 일반 소비세가 또 과세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품목들을 보면은 뭐 휘발유, 경유 같은 거 이런 거야 지금 사치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보석, 모피, 뭐 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이런 걸 보면 유흥주점 이런 게 보면 좀 사치성인 소비라고 그럴까요? 예, 이런 소비에 대해서 개별 소비세를 부과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일반 소비세인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네, 그래,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중에서도 모든 자동차는 아니겠으나 1000cc 초과하는 일반 승용차의 경우에 승용차 가격이 가령 2천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 거기에 개별 소비세가 만약에 5%가 붙는다 하면은 2천만 원에 5% 5, 20, 100만 원인가요? 100만 원에 개별 소비세가 붙는 겁니다. 그러면 차값에다 2,100만 원이 개별 소비세 100만 원이 돼서 2,100이 되죠. 거기에서 2,100만 원에다가 또 일반 소비세 부가가치세가 10% 부과됩니다. 그러면 210만 원에 또 부가가치세가 붙기 때문에 이런 1000cc 초과하는 이 소형 승용차의 경우는 소비세가 개별 소비세 100만 원에 부가가치세 210만 원에 310만 원이 붙는 거예요. 이중으로 붙습니다. 자, 그래서 소비세에는 일반 소비세와 개별 소비세가 존재한다. 일반 소비세는 부가가치세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부가가치세는 아까 자기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한다 그랬는데, 이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것을 보면은 자기가 창출한 부가가치를 어떻게 부과를 하냐면 전단계 세액 공제법으로 계산을 합니다. 전단계 세액 공제법. 무슨 말이냐? 매출 시 받았던 세금, 매출 세액에서 내가 우리 사업자가 매입하면서 납부한, 납부라기보다는 매입하면서 부담했던 매입세액을 차감해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그래서 아까 그 그림을 다시 보면은, 아까의 그 그림이 이제 이건데요. 이걸 다시 보시게 되면, 자, 생산자의 이 100원의 산출 근거를 여기서 이렇게 매출세액이 100원이다. 이 말은 뭐냐? 생산자가 도매상에게 1,000원에 팔 때 물대인 1,000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100원을 포함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1,100원을 생산자는 받게 됩니다. 그 100원은 부가가치세였죠. 그래서 그것이 매출세액이 됩니다. 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야 되는데 지금 생산자의 매입자료가 여기 지금 전혀 근거가 없어요. 여기 지금 이 전 단계에 어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재료도 사와야 될 것이고 또 기계도 사와야 될 것이고 한 여러 가지 그 자료가 있을 텐데 지금 그 전 단계 자료가 여기서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매입세액은 증빙이 없으면 그것을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증빙이 없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0원이 됩니다. 그래서 생산자는 100원을 납부하게 되니까 자기가 부담한 세금 없고 납부한 세금은 도매상한테 받은 세금이라는 것이죠. 전단계 세액 공제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도매상 입장을 보겠습니다. 자, 도매상은 2,000원에 이걸 판매를 할 때 소매상으로부터 물건값 2,000원에다가 부가세 10% 200원을 포함해서 받게 되죠. 2,200원을 받았고 그 안에는 매출세액, 도매상의 매출세액 200원을 함께 받은 겁니다. 그게 여기 매출세액이 되겠고 또 도매상은 생산자로부터 사올 때 100원을 이 상품에 대해서 100원의 부가가치세를 도매상이 부담했습니다. 그 부담한 것이 매입세액이죠. 이걸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가세 200원을 받아가지고 내가 부담했던 100원을 빼니까 내 돈 아닌 게 100원이죠. 내 돈 아닌 100원은 납세 의무가 생기는 거죠. 네. 자, 생산자도 아까 이 100원은 자기 세금, 자기 돈이 아니었습니다. 도매상이 부담한 세금을 내주는 거예요. 소매상의 입장도 똑같습니다. 자, 도매상으로부터 2,000원에 사옵니다. 2,000원에 아니 2,000원에 사오죠. 사오고 그리고 소매상은 3,000원에 팝니다. 그러면 소비자에게 부가세 300원을 포함해서 3,300원을 받아요. 그러면 소매상의 매출세액은 300원이요. 소매상이 부담한 매입세액은 200원입니다. 그래서 300원 빼기 200원, 100원이 자기가 납부해야 될 세금이 되는 것이죠. 내가 부담했던 거 빼고 더 받은 세금은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보시면 아까 자기의 부가가치 증가분에 대해서 과세한다라고 했는데 그 말도 맞지만 전단계 세액공제법으로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항상 우리가 신고를 할 때는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단계 세액공제법 이해하셨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간접세입니다 하는 거예요. 간접세. 부가가치세는 왜 간접세이냐? 납세 의무자하고
담세자가 다르다는 것이죠. 아까 전단계 세액공제법에 의해서 사업자들이 세금은 국가에 납부를 합니다. 그게 납세 의무자입니다. 예, 그래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납세 의무자예요. 근데 아까 전단계 세액공제법으로 보셨다시피 자기가 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없었어요. 왜냐? 내가 사올 때 부담했던 거 매출자한테 받아가지고 그거 빼고 나머지를 내주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자가 부담하지는 않은 거죠. 사업자가 부담스러운 것은 그걸 납부해야 된다는 부담만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누가 부담한 것이냐? 따지고 보면 소비자, 우리가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이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소비세인 겁니다. 최종 소비자. 그래서 아까 그 그림으로 다시 가서 보면은 이 세 사업자가 이 상품에 대해서 지금 세 사람이 나누어서 모두 300원을 국가에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이 300원을 부담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바로 소비자인 이 사람이 부담을 한 겁니다. 왜냐? 자, 이 소비자는 자기가 300원을 부담을 했어요. 소매상한테. 그러면 최종 소비자이기 때문에 매출세액이라는 게 없다는 거죠. 예. 이 사람이 마지막 소비 단계에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소비자가 사업자라 하더라도 자기가 소비하는 걸로 끝나면 이 사람이 창출한 부가가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기가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300원을 이 소비자가 부담했는데 따지고 보니까 이 세 사업자가 납부한 이 300원이 모두 마지막으로 소비한 사람이 부담한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부담하는 주체를 우리가 담세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납세 의무자하고 담세자가 같은 주체가 아니죠.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이고 담세자는 소비자더라. 이러한 구조의 세금을 우리가 간접세라고 부릅니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세금을 분류하는 그 분류 기준별로 보면은 간접세가 있으면 직접세도 있겠죠. 그래서 세금의 구분에서 담세자와 납세자가 일치하느냐에 따라서 담세자와 납세자가 일치하느냐 아니면 일치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일치하지 않으면 간접세이고 일치하면 직접세입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간접세는 바로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부가가치세라든가 주세 이런 것이 간접세예요.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하는 사람, 주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세도 술에 붙는 세금이잖아요. 술을 마시는 사람이 결국에 세금은 내는 겁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는 사람이 직접 국세청에 내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에 납부할 의무를 가진 사람은 술을 생산한 사람이에요. 술을 생산하는 단계에서 주세가 과세돼요. 공장에서 출고를 하면. 그래서 주세도 역시 간접세라는 겁니다. 자, 직접세는 어느 것이냐? 직접 자기의 세금을 자기가 납부 의무를 갖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자동차세. 우리 자동차세 고지서 오면 자기 거 자기가 내죠. 재산세, 지금 아마 이번 달이 재산세 납부의 달인가 봐요. 그래서 날라오셨죠. 그래서 재산세도 다 개인별로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누가 대신 납부해 주지 않아요. 상속세, 상속받은 본인이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우리 부동산 거래를 하면 양도소득세를 과세당하게 되죠. 이거 역시 누가 대신 납부해 주는 게 아니라 바로 양도소득이 발생한 그 당사자가 신고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세라는 것은 그
자기의 세금을 자기가 직접 과세관청에 납부한다는 의미고, 간접세는 부담을 소비자가 하면서도 납부는 사업자가 대신 내주는 것. 이것이 간접세 구조고, 부가가치세가 바로 대표적인 간접세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소비형 부가가치세입니다. 예, 소비형 부가가치세, 뭐 소비세, 일반 소비세하고 일반 소비세에도 설명드렸으니까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특징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소비지구 과세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비지구 과세 원칙. 자, 소비지구 과세 원칙이라는 건 뭐냐면 소비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데 국내에서 소비된 거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면 소비지구 과세 원칙이니까 미국에서 만든 재화를 한국에 와서 소비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된다는 얘기죠. 예. 소비가 한국이면. 또 한국에서 만든 상품이나 제품을, 한국에서 만든 제품을 미국에서 소비하면 우리나라는 과세하지 않는다. 그래서 수출품의 경우는 밑에 보시면 소비지구 과세 원칙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나라는 생산지국에서 수출할 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고, 예, 수출을 할 때는 우리나라는 생산만 했잖아요. 소비를 이 땅에서 안 했어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가 없다 이겁니다. 과세하지 않고 소비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품의 경우는요 0%의 세율을 적용해 줍니다. 수출품이 과세제화를 수출하기 때문에 그 공급가액, 즉 과세 표준은 신고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사실상의 세금이 0%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없는 거죠, 수출품에 대해서. 그래서 0%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전액 공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나중에 영세율 제도 공부하면 왜 환급을 받는지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제화를 예를 들면 외국에서 생산을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소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내 생산 제화하고 동일하게 국내에서 생산해가지고 국내에서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소비세를 과세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외국에서 제화가 들어와가지고 국내에서 소비가 일어나기 때문에 수입품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예, 국내에서 소비가 되려고 수입이 된 거죠. 그래서 수입 제한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수출 제한은 부가가치세를 0% 적용해 준다. 이게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특징 중에 하나가 좀 빠진 듯 해서요. 여기다가 이제 6번 해주시고, 부가가치세는 국세다 하는 겁니다. 국세. 자, 우리가 그 세금의 종류를요, 과세관청이 어디냐에 따라서 과세관청이 어디니, 과세기관이 어딘가에 따라서 국가가 과세하는 세금이 국세이고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세금을 지방세, 또 세관장이 과세하는 세금을 관세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국세라고 한다면 국세청이나 세무서가 과세관청이 되는데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이런 것 등이 국세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를 하고 있죠. 시나 도에서 재산세라든가 자동차세 이런 것 등이 지방세에 해당이 됩니다. 관세는 우리가 세관장이 과세를 하는데 외국 물품을 수입할 때 관세가 적용이 되죠. 그래서 수입 시 세관장이 과세한다 해서 관세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금의 종류가 이렇게 그 과세 대상에 따라 또는 과세 기관에 따라 또는 세금의 담세자와 납세자가
일치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부가가치세는 여기서 보면은 세금의 구분에, 과세 대상의 구분에 의해서 보면은 우리 소비에 대해서 과세하는 일반 소비세라는 것과, 세금의 그 과세 기관에 따라 분류할 때는 국가가 과세한다 해서 국세이고, 또 세금의 담세자와 납세자가 일치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면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간접세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가 이런 데에 해당이 된다 이거죠. 자,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세의 특징 6가지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이론 문제로 부가가치세 특징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겠죠.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자는 그럼 누구이겠느냐. 앞에서 이미 여러 번 나왔지만 첫째,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유통과정에서 거래가 있기 때문에 거래 징수를 하죠. 부가가치세를. 우리 물건을 사주는 사람한테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자가 징수합니다. 국가를 대신해서. 그래가지고 그거를 자기가 쓰는 게 아니라 국가에다가 납부를 해달라 하고 국가가 의무를 부여했으니까, 그거를 자기 물건을 사준, 공급받는 자로부터 세금을 받아놨으니까 그건 국가의 납부를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런 행정적인 부담이 있죠, 사업자가. 자, 두 번째, 납세 의무자는 수입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수입하는 자라고 굳이 하는 이유는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일 수도 있고 비사업자인 개인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수입하는 자라는 것은 기업이 수입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개인도 수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개인이 납세 의무자가 돼요. 개인이 만약에 수입을 했다면. 그래서 개인이 수입한다 그러면 수입한 재화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청구를 누가 하느냐면 세관장이 합니다. 세관장이 관세 얼마 그리고 부가가치세 얼마 세금을 꼭 내줘야 됩니다. 그래야 통관이 완료되어서 상품을 수입품을 우리가 찾아올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우리가 수입의 경우는 수입하는 자 그리고 국내 공급의 경우에는 사업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수입하는 자 앞에 보면 특별히 앞에 재화를 이렇게 재화를 했으니까 재화만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뜻이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원래 부가가치세는 다 과세가 하는 거거든요. 재화나 용역. 용역이라면은 뭐 청소 용역, 경비 용역 이런 거 아마 들어보실 거예요. 용역업체 뭔가 서비스 제공해주고 이게 돈을 받는 게 용역업체죠. 용역업이라고 건설 용역 이런 거. 자, 그것이 용역입니다. 그런데 수입의 경우는요. 용역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 안 해요. 할 수가 없고 좀 애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과세합니다. 왜냐하면 용역의 수입은 세관장이 이렇게 얼마치 용역을 공급할 건지 과세할 수가 없어요. 자, 외국에 청소할 용역회사가 들어왔다고 봐요. 자, 용역회사가 지금 국내로 들어오면 누가 들어와야 돼요? 물건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회사 직원들이 들어오죠. 그냥 통상의 재화처럼 세관장이 통과하면서 이 물건값이 얼마지 이런 걸 체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 한국에 와서 얼마만큼의 용역 서비스를 제공할지 그 과세 표준이 수입 단계에서 확정이 안 돼요. 그래서 용역의 수입에 대해서는 아예 부가가치세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외국의 용역회사들은 국내에 와서 세금을 안 내느냐? 부가가치세만 안 낼 뿐이지 소득이 발생하면 아까 소득에 대해서 낸 세금 있잖아요. 법인이면 법인세로 과세하고 개인이면 소득세로 과세를 하는 것이죠. 소득에 대해서는.
자, 납세 의무자 정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납세 의무자 중에 사업자라고 하는 것은 납세 의무가 있다고 그랬는데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자가 되려면 이 세 가지를 충족해야 된다.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자는 밑에 요 세 가지가 되었을 때 납세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된다. 이거. 자, 어떤 것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1번을 보시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해야 돼요.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상에 과세 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야 됩니다. 자, 공급이라는 것은 즉 판매한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과세 대상이 안 되는 것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안 봐요. 우리가 이제 뒤에 가면은 과세 대상, 용역의 공급 또는 재화의 공급, 과세 대상에 대해서 쭉 열거된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과세 안 되는 게 뭐가 있지? 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화 중에서 보면요, 요즘에 여름철이니까 수박, 참외 이런 과일 같은 거 많이 우리 소비하죠. 네, 수박, 참외 소비를 많이 하는데 수박, 참외 같은 거 판매하는 사업자는 이 과세 사업자가 아니에요. 연세 사업자입니다. 네, 농산물, 미가공 농산물, 연세. 또 용역 중에서 제가 지금 컴퓨터 학원을 하고 있죠. 교육 서비스입니다. 교육 서비스가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면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면세 사업자들은 그것이 재화이든 용역이든 부가가치세법상에서는 사업자 요건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나는 사업자라고 안 부르냐? 불러요. 면세 사업자.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과세 안 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죠. 예. 소득세만 과세합니다. 자, 두 번째, 영리 목적 여부하고는 불문한다. 영리 목적은 불문이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다면 영리든 비영리든 따지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런 전자제품을 파는 과세 사업자예요. 근데 이거를 영리를 목적으로 팔진 않고, 이게 원래 80만원짜리인데요. 80만원짜리를 제가 특정인에게 그냥 주었습니다. 이거 그냥 무슨 뭐 7월달 경품 행사를 해서 주든지 뭐 그런 이벤트 아니었더라도 그냥 줬어요. 그러나 과세합니다. 내가 돈 안 받았는데 그래도 과세 공급으로 봅니다. 그래서 영리 목적 여부는 상관없다.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으면 무조건 과세한다. 근데 이제 용역은 다릅니다. 용역은 무상 공급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아요. 용역 무상 공급. 자, 청소 용역이 있습니다. 청소 용역. 청소 용역을 돈을 받고 용역을 제공했어요? 당연히 과세됩니다. 근데 청소 용역을 그냥 해줬어요. 무료로. 그게 과세되지 않아요. 용역이 무상 공급이라 하는데 용역의 무상 공급은 또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한데 이제 뒤로 갈수록 여러분이 이제 정리가 하나씩 될 것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리 목적 여부는 불문이다. 예, 그거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국가나 이런 지방자치단체도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가령 공급했다면 사업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다음에 세 번째, 사업상 독립성을 가져야 사업자가 된다. 이거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사업상 독립성을 가져야 된다 하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예. 어떤 사업 형태나
어떤 뭐 사무소가 있든지 매장이 있든지 그럴 만한 어떤 형태가 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계속 반복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겠죠. 계속 반복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반복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자도 있나요? 있습니다. 잠깐만 하는 경우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10월이나 11월이 되면 이천시에서 어느 지역에서 이제 쌀축제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 축제장 가보면은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사업자는 아니죠. 예. 사업자도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비사업자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사업을 안 해요. 근데 그 이벤트, 행사 기간에 잠깐 하는 겁니다.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죠. 뭐 창전동 분여회, 관고동 무슨 단체 이런 데서 그때 이제 거기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뭔가를 만들어서 쌀과자도 만들어 보고 해가지고 과자니까 이게 과세제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행사 기간이 3일이면 3일간 과자를 500만 원어치 팔았어요. 이거 부가가치세 내야 되나? 긴장이 되죠? 안 냅니다. 사업자로 보지 않아요. 왜? 그 분여회에서 만든 쌀과자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 요건에 해당이 안 돼요. 사업자 요건에. 그러나 그런 분여회 같은 그런 그 비사업자가 아니라 이천에 원래 과자를 만드는 어떤 사업자가 있어요. 그런데 축제장에 가서 또 팔았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파는 거를 여기 매장에서 파는 걸로 합쳐가지고 그건 신고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 거기를 사업장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기존에 여기 시내에 있는 사업장에서 판매한 거에 합쳐서 신고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원래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자니까. 네, 그것을 바로 사업상 독립성이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이와 같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됐을 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납세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우리나라 사업자는 이렇게 있다. 자, 일단 비사업자는 개인이니까 이건 볼 필요 없겠고요. 우리나라 사업자는 이렇게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에 과세가 안 되기 때문에 아무런 의무가 없어요. 아무런 의무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는 납세 의무자가 되는 사업자는 누구냐?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라는 사업자예요.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 네. 자, 간이 과세자는 누가 되느냐? 우선 일반 과세자는요, 법인이면 무조건 일반 과세입니다. 법인 모두. 이상하네. 모든 법인. 모든 법인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모든 법인. 일반 과세자. 그리고 일반 과세자에 개인 사업자도 있어요. 개인 사업자도. 법인만 일반 과세자인 것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도 일반 과세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간이 과세자는 뭐냐? 간이 과세자는 개인 사업자 중에서 직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하인 사업자입니다. 직전년도 매출액이 아니라 공급 대가라고 봐야 돼요. 공급 대가. 매출액 표현이 좀 잘못된 것입니다. 뭐 매출액이라고 해도 비슷하긴 한데 공급 대가 세금 포함해서 직전년도에 매출액이 4,800만 원 이하다. 자, 그러면 직전년도, 그러니까
법인은 뭐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법인은 개인 사업자 중에서 이 간이과세자가 이렇게 되는데, 또 간이과세자 제외 업종이라는 게 또 있어요. 여기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간이과세자 제외 업종, 개인 사업자 중에서 전문 서비스업 하면 변호사업, 또 뭐 세무사, 회계사업 이런 거 있죠. 예, 의사, 전문 서비스죠. 이런 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 그러면 간이과세자가 그럼 어떤 사업자가 되느냐? 우리 마을에 가면 세탁소도 있고, 예, 뭐 양복점도 있고, 뭐 조그마한 식당 같은데 종업원 그렇게 많이 안 쓰고 주인이 혼자 직접 하는 이런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매출액은 되게 연간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4,800만 원 매출액이다 그러면요, 나누기 12를 하면은 한 달에 한 400만 원밖에 안 되죠. 그러면 400만 원 매출을 일으켜 가지고 월세 내고 뭐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또 월세만 나가겠습니까? 뭐 이제 한 달간 썼으니까 뭐 이런 공과금도 나가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뭐 결국에 한 사람 정도 인건비 거의 건진다고 그럴까요? 예. 그 정도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세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건 아니에요. 과세사업자니까. 예. 간이과세자도 과세사업자인데 면제가 아니라 신고를 1년에 한 번만 받아요. 복잡하게 받지 않고 간단하게 받습니다. 1년에 한 번. 그래서 앞으로 뒤에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가 이 신고 의무가 어떻게 다른지 그걸 우리가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상에서의 사업자라는 것은 사실상 과세사업자를 의미한다. 그러나 면세사업자가 누구인지도 알긴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를 구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갈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과세기간이 있는데요. 과세기간이 표가 복잡한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일반 과세자 기준으로 볼 때는 1기, 2기 두 개의 기간으로 나눕니다. 일반 과세자 기준으로 볼 때 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 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7월 달이기 때문에 지금은 과세기간이 2기에 해당되는 과세기간입니다. 자, 그러면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이 1년이 하나의 과세기간이에요. 1기, 2기의 구분이 없습니다. 이 과세기간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과세기간별로 과세를 하거든요. 세금을 낼 때 과세기간 동안에 그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가지고 신고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일반 과세자는 적어도 1년에 2번 신고하면서 납부하겠구나.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겠구나. 행정적인 부담이 간이과세자가 훨씬 없는 것이죠. 절반으로 줄어드니까. 만약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라면은 과세기간은 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볼까요? 자, 오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7월 15일 날 사업을 시작한 일반 과세자라면은 그 사람의 이번 첫 과세기간은 7월 15일부터 언제가 될까요? 12월 31일이 되죠? 네. 자, 7월 15일 날 사업을 개시한 간이과세자라면 똑같이 7월 15일부터 12월 31일이 됩니다. 왜? 간이과세자도 12월 31일이 과세기간의 종료일이고 일반 과세자도 2기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과세기간이 종료일은 12월 31일. 그래서 7월 15일 날 사업을 새로 개시한다 하면은 그 새로 개시한 사업자의 첫 번째 과세기간은 두 사업자가 다 똑같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3월 15일 날 사업을 개시했다고 보겠습니다. 3월 15일 날. 그러면 일반 과세자로 개시를 했으면 이 사업자의 첫 번째 과세기간은 3월 15일부터 6월 30일이 과세기간이어서 7월 달에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간이과세자로 시작을 했다. 그러면 간이과세자는 3월 15일 날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12월 30일입니다. 31일. 그래서 이 사업자는 내년 1월에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의 과세기간은 첫 과세기간은 개시한 날부터 그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다. 그 사람이 일반 과세자냐 간이과세자냐에 따라서 종료일이 서로 다르니까 과세기간이 다르다. 자, 그 다음에 폐업을 했다. 지금까지 계속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사업을 정리하는 게 폐업이죠. 자, 정리하는 경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폐업 정리하는 게 있고 양도 정리하는 게 있습니다.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안 붙어요. 내 친구에게 내 사업을 양도하는 거. 거기에는 부가가치세 없습니다. 하지만 폐업 정리는 남아있는 상품에 대해서 자기가 소비한 것으로 간주해가지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폐업을 했을 때 재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도는 왜 안 하느냐? 내가 재고를 남긴 게 아니라 이제 나한테 인수받은 사업자가 그 양도받은 상품을 팔을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부가가치세 신고해서 납부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폐업을 한 자의 과세기간은 폐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 과세기간 종료일 따지지 않습니다. 폐업한 날로 해서 과세기간이 끝나요. 그래서 바로 다음 달 25일 날 신고해야 돼요. 우리가 이 과세기간을 굳이 이렇게 따지는 이유는 세금을 언제 내야 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언제 내느냐면 과세기간의 종료일 다음 달 25일 날 세금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폐업하는 한 자는 오늘 만약에 폐업을 했다. 그러면 7월 15일 폐업이죠. 그러면 세금을 언제 내느냐면요. 8월 25일 날 납부해야 돼요. 재고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계산해가지고 납부합니다. 그렇지만 7월 15일 날 거래에 대해서 원래 계속 사업을 한다면 언제 납부해요? 12월 21일이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니까 내년 1월 25일 날 납부하면 되는 거죠. 사업을 계속하는 사람은. 그러나 7월 15일 날 폐업했다라고 하면은 1월 25일 날까지 그렇게 늦게 납부하지 않고 다음 달 25일 날 신고 납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경우 좀 복잡해지죠. 간이과세자가 중간에 간이과세를 포기했더라 하면 과세기간을 어떻게 따져야 될까요? 포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는 간이과세로 취급을 해서 신고해야 돼요. 포기 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그 달의 마지막 날. 자, 볼까요?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해서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 그러니까 오늘 7월 15일 날 포기 신고를 했다면 1월 1일부터 7월 말일 것까지는 간이과세자로 신고가 되어야 되고, 간이과세자로. 그리고 일반 과세자에 해당되도록 신고하는 것은 8월 1일부터 다음 달 1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은 일반 과세자 기준으로 신고 의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과세기간 밑에 거 좀 복잡한 것도 있었는데 아마 문제 나오면 다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밑에 우리나라는 또 과세기간을 예정신고기간이라는 걸 운영을 합니다. 예정신고기간.
자, 애정신고 기간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1기와 2기를 앞에 세 달을 쪼개서 그때를 애정신고 기간이라고 그래요. 자, 6개월치가 너무 세금이 많을 것 같아. 예. 세금이 6개월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3개월로 끊어서 중간에 한번 신고해서 납부해 주시오 하는 게 애정신고 납부제도입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3월 것까지 3개월치만 4월 25일 날 먼저 납부합니다. 신고하고. 그리고 4, 5, 6 1기 중에서 이제 3달 남은 것은 4, 5, 6 3달은 7월 달에 3달 것만 신고하면 돼요. 빠진 게 없다면. 빠진 게 있으면 요 1월부터 31일 거 중에서 빠진 게 있으면 확정 신고할 때 함께 신고하면 돼요. 자, 2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3개월 애정신고 납부합니다. 앞에 3개월 애정신고 납부한다. 그리고 뒤에 3개월은 확정신고 기간이라고 그래요. 확정신고 기간. 자, 그런데 모든 사업자가 그러면 애정신고 납부를 하느냐? 여기 주의의 설명이 있는데요. 자, 법인사업자의 과세기간은 1년을 1기와 2기로 나누어지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는 애정신고 기간으로 인하여 3개월마다 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애정신고 기간에 고지세액만 납부한다. 여러분 책도 이렇게 똑같이 써 있나요? 좀 다른가요? 똑같아요? 틀려요? 법인 얘기가 있나요? 법인? 위에는 똑같은데 밑에 가로 안에 법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 기간에 고지세액을 이게 개정된 내용이 좀 있어가지고요. 여러분 책에 보시면 예, 좀 다르죠. 예, 개인 사업자와 직전 과세 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 사업자. 네. 그 부분이 들어가 있죠. 네. 자, 우리가 2019년도까지는 고지세액만 납부하는 것을 개인 사업자에만 적용해 왔습니다. 자, 고지세액만 납부한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요. 요 애정신고 기간 1월부터 3월 31일까지, 그 다음에 7월부터 9월 30일까지, 요때 거는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오면 그 금액 그대로 그냥 납부만, 은행에 가서 납부만 하라. 그러니까 뭐 복잡한 사무가 필요 없죠. 예. 우리가 개인회사나 법인이 스스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못하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세무사 사무실에다가 부탁을 해서 우리 신고 좀 해달라고 그러죠. 그럼 그냥 안 하고 수수료 나가죠. 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고 납부하려면 돈이 들어가요. 아니면 그 회사 내에 업무가 많아지죠. 그런데 고지 납부는 뭐예요? 이거 사장님 혼자 할 수 있어요. 고지 납부는. 고지서 오면 내면 되는 거예요. 은행에다가. 그러니까 아주 편리한 제도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애정신고 때는 고지세액을 납부만 해달라. 근데 2020년도에 그 고지 납부를 더 확장시켰어요. 개인 사업자 플러스 법인 중에서 직전 연도에 공급가액, 공급가액이 뭐냐면 매출액 규모하고 거의 같아요.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가요? 미만.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은 개인 사업자 취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법인 중에서 직전 과세 기간이면 직전 과세 기간이 6개월이잖아요. 예, 그렇죠? 직전 연도가 아니라 직전 과세 기간으로 되어 있죠. 직전 과세. 예, 직전 과세 기간이면 6개월. 6개월치를 말하는. 그렇죠, 6개월치를 말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과세 기간이라는 건 1기와 2기가 있기 때문에 법인의 경우에 1기와 2기가 있기 때문에 직전 과세 기간이 6개월치예요. 그 직전 과세 기간에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이다. 그러면 1년으로 따지면 한 3억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한 도소매업 또는 제조업은 좀 규모가 아주 작은 법인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서 개인 사업자 취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냥 비용 들이지 말고 고지 납부를 해주라. 신고 안 해도 돼요. 신고 안 해도 됩니다. 신고하는데 여러 가지 부속 서류 만들어야 되고 이런 걸 모르니까 이제 세무사 사무실, 회계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전문가에게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비용을 줄여준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개인 사업자 플러스 직전 과세 기간에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이 고지 납부에 해당이 된다. 자,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법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예정 신고 납부합니다. 신고 납부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어떤 서류가 들어가는지 이제 실무하면서 아시게 되겠지만 부가가치세 신고서 한 장만 쓰는 게 아니라 세금계산서 집계표,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집계표, 또 필요한 부속 서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해당 내용 되는 건별로 부속 서류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신용카드 팔았으면 신용카드 발급 명세서, 신용카드로 매입을 했으면 신용카드 수취 명세서,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야 돼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간편하게 해주는 게 고지납부 제도다. 근데 이 고지납부가 그렇게 좋은 의도에서 만들어졌지만 이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되느냐? 자, 직전 연도의 직전 과세 기간에 실적을 가지고 고지를 하거든요. 이번에 3개월치가 얼마 되겠구나 하는 것은 직전 과세 기간에 6개월치를 얼마 신고했는가에 따라서 고지를 해요. 만약에 6개월치 세금을 600만 원으로 신고를 했으면 예정 신고 때, 그 다음 예정 신고 때 300만 원을 고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내야 될 세금을 우리가 실제로 신고했을 때 계산해 보니까 100만 원밖에 안 나온다. 신고 납부하면 100만 원이고 직전 과세 기간에는 우리가 실적이 좋았어요. 그래서 세무서에서 고지하기는 300을 고지했습니다. 그러면 몇 배 차이 나요? 3배가 차이 나죠? 3분의 1 이하일 때, 내가 실제로 계산해 보니까 납부할 세액이 3분의 1 이하이다. 그렇다면 신고해서 납부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찮아서 난 신고 납부 안 할래. 고지 납부하면은 그냥 300만 원 내놓고 나중에 확정 신고할 때 돌려받으면 돼요. 확정 신고 때 매출이 또 줄어가지고 실제 신고한 것보다 그 예정 고지 납부한 거, 고지 납부한 게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그 나중에 환급이 됩니다. 그런데 돈 여유가 있는 기업은 그렇게 해도 뭐 여유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단돈 100만 원이라도 어려운 기업에서는 어이구, 그 환급 받으려면 벌써 3개월 지나야 되고, 또 신고한다고 해서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신고하고 30일 있다가 환급이 돼요. 그러면 사실상 6월 확정 기간 3개월 지나야죠. 그 다음에 신고 기간은 그 다음 달 25일이죠. 그러면 4개월. 또 환급해 주는데 또 한 달이 걸리죠. 5개월이 걸리는 거죠. 5개월. 그래서 그런 기간을 따져보면은 우리가 실제 내는 돈이 계산해 봤을 때 고지세액이 많으면, 너무 많으면 이와 같이 신고 납부할 수 있다 하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과세 기간에 대한 공부는 여기까지. 나중에 납부에 대한 얘기는 다음 달 25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과세 기간 종료일에 다음 달 25일이 세금을 납부하는 기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납세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